이제 재판부에서 한 얘기들 제가 좀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 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 계획적, 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예. 전례 없는 일이다. 편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평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고, 근데 형량은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역시 조윤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블랙리스트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판단은 똑같습니다. 형량은 좀 약간 주관적일 네.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1심은 그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인데 2심은 이제 관여됐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재판부 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예. 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무수석실 내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신동철 전 정무수석하고 정관주 전 비서관이 아니 우리는 조윤선 장관한테 그거 있는 걸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행에 대해서 우리 지시받은 적 없어요. 몰랐을 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 와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어떤 증인들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넘겼는데 이거 하다가? 예.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박준호 전 정무수석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판부는 이게 워낙 중요한 범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여됐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공모의 범위를 1심보다 조금 넓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죠. 네, 지금 징역 2년, 실형이 네.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석방이 됐는데 이제 석방 한 6개월 만에 다시 수감이 된 거죠. 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여기서 판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선 무죄였는데 2심에선 유죄, 징역 2년, 법정 구속됐다. 네. 이게 오늘 큰 소식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서 무고하다였어요. 이번에는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고 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였는데 유죄가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1, 2심이 크게 뒤집힌 게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이 있는데 그 밑에 정무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 조윤선 전 수석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맞닿아 있어요. 박준우 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처음에는 좀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그때 내가 좀 조윤선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네. 진술 번복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내가 인수인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가 이번에 인정이 되면서 그 밑에서 정무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말이 붙지만 수석 네. 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1, 2심의 중요한 변화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성에 대한 여부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재판의 피해자도 아닌데 이제 공모 혐의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피고인은 아닌데 이제 공모혐의가 명시가 되는 예.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공모 혐의를 피고인의 아내들은 설치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1심 결과보다는 2심 결과가 조금 더 구속력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조금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3년에서 4년으로 넘긴 부분들 네. 이게 단순히 어떤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떤 중대성을 좀 과하게 봤다 이거보다 지금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하나가 유죄가 나온 게 있네요. 예, 공무원 사직 강요. 그렇죠. 공무원 예. 사직 강요. 예를 들면 아마 1급 공무원이니까 이제 노태강 전 차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당시에는 1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직급의 공무원들은 이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찍어내는 건 죄가 된다. 근데 1급 공무원은 쉽게 얘기하면 정무직 공무원 성격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간부들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신분 보장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억지로 찍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이게 1심의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징역 3년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일부 무죄 나왔던 거, 1급 공무원 부분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3년에서 4년이 나온 것이고, 그 외에 블랙리스트 관여자들, 예를 들면 신동철 정무수석이라 정무비서관, 정관주 비서관, 그다음에 김종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1심과 형량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다 포함해서 피고인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7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원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1심에 유죄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유죄 간 사람 형량 그대로 동일한 거고 1심에서 김기춘 실장 일부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형량이 올라간 거고 조윤선 장관이야 또 말할 것도 없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법정 구속까지 된 거죠. 네, 어쨌든 오늘 판결 결과를 봤을 때는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해 주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국정농단 관련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측근이 최순실 관련해서 이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조용한 헬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또 최순실이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나가라 소리도 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야기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여지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선 실세가 맞는데 그렇게 앞에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가려졌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을이라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전 느껴지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연배로는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했어요.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얘기인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더 구체적인 진술을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한 건데 놀라운 대목은 이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거 비서관들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 최순실이 있거나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럼 박 전 대통령은 그때 이게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민간인이 옆에 있으면 지인이라 할지라도 자, 좀 나가 계세요. 이런 물리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제가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제가 업무 보고를 하고 사장실에 올라갔는데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어려운 얘기인데 일이죠. 국가와 관련한 국정을 논의하는데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제지를 안 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대통령 거거든요. 업무 보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꼭 사장이 아니라 간부라고 하더라도 정말 공식적인 부하 직원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바랍니다 하는데 그 옆에 친구나 후배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훈수도 둡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공사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직이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국가의 핵심인 정부의 중축, 그것도 청와대 내에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뭔가 이제 이 개인적인 훈수를 두는 것이 그냥 방치됐다. 심지어는 어떤 보도도 있냐면 제2부속실이 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사실은 이제 독신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런데 제2부속실은 무슨 일을 했을까 했는데 제2부속실을 최순실이 이용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국정농단에서 처음에 이제 2대 부정입학 사태부터 우리가 들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특활비의 용처, 여기서 이제는 아예 그동안은 함구하고 있던 그 당시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최순실이 이랬어요라고 뒤늦게 이제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전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분들이 지금도 현역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다수의 친박계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최순실을 나는 몰랐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몰랐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목격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제 유죄까지 되고 이게 형량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그 적폐라고 부르는 가장 뚜렷한 적폐죠. 우선 지난 정부 이런 내용들이 다 터져 나오다 보니까 나도 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서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정치인들도 조금은 이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수사가 길어지면서 측근들 진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세 갈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수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만사형통이라고 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거죠? 예, 특수일부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그 관련인 거예요? 부서에서 그대로 이제 한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구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측근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검찰을 보는 거고 아마 그 측근들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라 아마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검찰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상득 국회 부의장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국정원과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측근들이 받아서 이걸 이상득 국회의장 이게 줬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득 전 국회의장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준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에 이제 망사형통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그걸 받아서 동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줬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이 측근들의 특활비 수수 문제와 이 이상득 국회 부의장 수수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 그러니까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최종 목적지 그리고 그 측근들이 이제 저수지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큰 칼날에 갈 가능성이 낮은데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들, 네.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 문제들, 비난 문제들 여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심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겁니다. 네. 우리 형이 한 번 들어갔다 왔고 지금 또 하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나에게까지 정말 칼이 오겠구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책임 문제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네. 크게 다가오겠죠. 근데 그 관계 분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당시에 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에게 왜 돈을 줬는지 그 이유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임기를 좀 더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원세훈. 예, 해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돈도 엄청나게. 네. 예를 들면 그 아들이 강남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현금을 주고 샀다. 만약 이게 국정원 특활비 아니냐. 의혹인데. 지금까지는 의혹입니다. 네, 팩트로 밝혀진다면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국고 손실을 횡령을 대놓고 했다는 이제 이 정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형님, 절 좀 임기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돈은 이상득 의원이 받고 본인이 썼다 할지라도 이 국정원장의 임기를 누가 결정합니까? 예. 그럼 동생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머지 민원인들의 관계처럼 이것은 포괄적 뇌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배달 사고라고 하죠. 이상득 이 의원이 내가 먹고 그리고 이것을 동생에겐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 그럼 거기서 단락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세훈이 잘해. 좀 더 시켜보지. 이런 얘기가 또 건네졌다면 이건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포괄적 뇌물이 되지 않겠느냐. 구조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 안전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1년 초 국정원 억대 특활비가 왜 건네졌을까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11년 2월에 인도네시아 그 특사단 네. 그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해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었고 네. 노트북을 훔쳤다가 발각이 그렇죠. 됐던 놀라운 사건이죠. 예, 이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원세훈 원장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니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 네.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원세훈 원장은 나한테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네. 이런 로비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제 검찰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다 모아 듣고 결국은 사의 표명이 진위였던 것인지 아니면 임기 연장의 시도가 진위였던 것인지 네. 아니면 그때 단건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또 로비 자금이었던 것인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의 출처는 결국 혈세를 가지고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국정원의 돈은 그동안 얘기했지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사업비도 있고 대공 이제 업무를 위한 비용도 있고 현장 이제 요원들을 위한 비용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현찰을 갖다가 뿌렸다. 이것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팩트의 내용이 무엇으로 진위가 되더라도 국고 손실과 횡령은 하나도 달라질 건 없어 보여요. 다만
거기서 이제 양형 참작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라 검찰이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까지도 맞춰내는 네.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어제 이 영상이 좀 잡힌 부분이 있는데 눈 감고 계속 이제 통화를 하면서 불편해하는 표정이 있었었거든요. 시간이었죠.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여러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득 전 의원은 이미 이제 구속 수감도 됐었잖아요. 동생이 재임하던 기간에 막판에 그리고 이제 그 상황 때도 역시 의원실에서 또 돈이 나왔습니다. 이제 출처 의혹에 이제 돈이 나오면서 그 수사가 급물살을 탔던 건데 지금 이상득 의원은 누구와 통화를 했을까? 뭐 그냥 이제 세간에서 추정키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MB 측은 이제 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형 압수수색 소식에 비가 많이 온다. 자, 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발언일까요? 비도 그냥 비가 아니죠. 폭풍과 몰려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는 비.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좀 몸을 움츠리고 좀 피하자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소나기라면 시간이 지나가게 바라면 되겠죠.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까지만 버티면 우린 살 수 있어. 뭐 이런 판단이 생긴다, 지나가는 소나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폭풍우가 밀려온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볼 거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분노 발언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얘기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절대 이제 지시를 하지는 않겠죠. 이제 알게 모르게 좀 검찰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칼은 계속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께 딱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지금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사 중이니까 그것이 전부 다 팩트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혹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살은 3개나 되는 것이고 갈수록 큰 화살들이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 이건 피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댓글을 그걸 다른 거 지시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논리들로. 다스? 그래, 다스가 내 거라고 하자.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라는 얘기들. 뭐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더군다나 이 국기를 좀 문란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들이 댓글이나 다스만 해도 그래도 보수 세력 일각에서도 좀 이렇게 좀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국정원 특활비는 전혀 이게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 국정원 특활비 이거 원래 다 우리는 정부 다 했어. 관행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잘못된 관행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얘기를 하고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그 측근들이 우리도 노무현 전 정부 때 이게 알고 있는 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판을 서초동에 있는 판을 좀 여의도로 가져가고 싶어 하자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의도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치 분노 말씀하셔서 서초동에 있어야 될 판이 지금 여의도로 가는 것은 조금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한 얘기들 제가 좀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 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 계획적, 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다. 편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평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고, 근데 형량은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역시 조윤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블랙리스트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판단은 똑같습니다. 형량은 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1심은 그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인데 2심은 이제 관여됐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인 거죠. 재판 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법한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무수석실 내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준 전 실장의 어떤 3년에서 4년으로 넘긴 부분들 이게 단순히 어떤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떤 중대성을 좀 과하게 봤다 이거보다
지금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하나가 유죄가 나온 게 있네요. 예, 공무원 사직 강요. 그렇죠. 공무원 예. 사직 강요. 예를 들면 아마 1급 공무원이니까 이제 노태강 전 차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당시에는 1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직급의 공무원들은 이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찍어내면 그건 죄가 된다. 근데 1급 공무원은 쉽게 얘기하면 정무직 공무원 성격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간부들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신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억지로 찍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이게 1심의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징역 3년이 4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일부 무죄 나왔던 거, 1급 공무원 부분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3년에서 4년에 나온 것이고, 그 외에 블랙리스트 관여자들, 예를 들면 신동철 정무수석이라 정무비서관, 정관주 비서관, 그다음에 김종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1심과 형량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다 포함해서 피고인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7명이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전원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1심에 유죄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유죄 간 사람 형량 예. 그대로 동일한 거고 1심에서 김기춘 설정 일부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형량이 올라간 거고 조윤선 장관이야 또 말할 것도 없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무죄에서 유죄로 예. 바뀌었으니까 법정 구속까지 된 거죠. 네, 어쨌든 오늘 판결 결과를 봤을 때는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해 주셨듯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자, 박근혜 정부의 이 전방위 국정농단 관련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이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측근이 최순실 관련해서 이 문고리 3인방의 진술이 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네. 조용한 헬퍼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또 최순실이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나가라 소리도 안 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을 정호성 했거든요. 전 비서관의 이야기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여지를 다 부인하는 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선 실세가 맞는데 그렇게 앞에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가려졌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을이라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전 느껴지는데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연배로는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했어요. 표현이 다를 예. 뿐 네. 같은 얘기인 거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은 이 더 구체적인 진술을 안봉근 전 비서관이 한 건데 놀라운 대목은 이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거 비서관들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 최순실이 있거나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신동철 전 정무수석하고 정관주 전 비서관이 우리는 조윤선 장관한테 그거 있는 건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행에 대해서 우리 지시받은 적 없어요. 몰랐을 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 와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어떤 증인들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넘겼는데 이거 하다가 예.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준호 전 정무수석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재판부는 이게 워낙 중요한 범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여됐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공모의 범위를 1심보다 조금 넓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죠. 네, 지금 징역 2년, 실형이 네.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석방이 됐는데 이제 석방 한 6개월 만에 다시 수감이 된 거죠. 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여기서 판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선 무죄였는데 2심에선 유죄, 징역 2년, 법정 구속됐다. 네. 이게 오늘 큰 소식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서 무고하다였어요. 이번에는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고 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였는데 유죄가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1, 2심이 크게 뒤집힌 게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이 있는데 그 밑에 정무수석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 조윤선 전 수석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맞닿아 있어요. 그 박준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처음에는 좀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그때 내가 좀 이 조윤선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네. 진술 번복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내가 이수인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주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가 이번에 인정이 되면서 그 밑에서 정무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말이 붙지만 수석 네. 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1, 2심의 중요한 변화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성에 대한 여부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재판의 피해자도 아닌데 이제 공모 혐의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은 아닌데 이제 공모 혐의가 명시가 그렇죠.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공모 혐의를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설치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1심 결과보다는 2심 결과가 조금 더 구속력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조금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김기